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영희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예, 또 그 김일성을 또 까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예, 김일성 족속 패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양영희 사장님이 요새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급히 콜을 쳤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건 김정은이 달고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정은이 그 어느 나라를 휘젓고 얘인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야 그 2천만을 관리하려니까 뭐 힘들어서 그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김일성 족속을 패겠습니다. 평양만사 간판 올린 때로부터 쭉 시청해 주신 분이 이번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그 만남에 관한 질문을 올리셨거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북한은 아니까 적어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자고. 이번에 첫째 질문이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면서 서로가 얻은 이익은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나요?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정은이가 얻은 이득이 더 많을걸?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줬잖아. 김정은은 푸틴으로부터 의전용 차량을 받고 푸틴은 김정은으로부터 풍산케 한 마리를 받았거든. 뭐 개인적인 선물이고. 어쨌든 독재 국가는 독재자 리익이 국가의 리익이 돼버리니까 둘 다 국려지책으로 만났거든. 그렇지. 푸틴은 뭐 지금 서방 세계의 압력으로부터 그렇지. 출구를 차지해야 되는데 보니까 중국은 뭐 그렇게 달과하지 않거든. 찾으려면 중국한테 차지하지. 근데 중국은 절대 푸틴이 일어서기 안 도와준다니까. 역사적으로 그 걔들은 개와 고양이 사이요. 푸틴도 뭐 생각했겠지. 뭐 김정은이한테 가 붙으면 제가 손해나는 당사하는 걸 알면서 간 거요. 그런데 오늘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벌려놓고 지금 완전히 국월 행각을 나선 격이거든. 김정은은 자기가 바빠. 쏘는 쪽쪽 실패야. 미사일이고 뭐건.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또 먹이면서 만났거든.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서로 이득을 따져서 관계를 가지자면 두 나라가 다 정상국가여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김정은이가 얻는 이득이 더 많지. 푸틴이라는 큰 조폭 형님을 업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여기 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 푸틴은 그 대신에 묵은 포탄 그걸 가져가는 게 뭐 쌤쌤이지. 정상국가의 리해관계는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 둘 다 코너에 몰려서 만났으니까. 몰렸으니까 만난 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서방 세계에 압박이 없으면 김정은이 만날 일이 없지. 자고로 구소련 때도 그렇고 러시아의 국가 수반이 북한 방문한 적이 없다니까. 소련 시기에는 소련의 지도자가 북한에 온 거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 네. 이 푸틴이 2번 방문했거든. 그래, 김정일 때 한 번 방문. 김정일 때 한 번 가고 이번에 한 번 만났는데 푸틴도 한 12시에 평양 들어갔다.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가고 뭐 이 자체도 푸틴이 자기 스스로도 김정은을 만나는 거 언 안 주면은 부끄럽다는 소리요. 그렇지. 그 뭐 24시간도 안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지. 그래. 그래서 바로 그 베트남으로 날아갔잖아. 베트남엔 대낮에 날아갔다가. 북한은 얼마나 그게 쪽팔리면 밤 12시에 왔다가 새벽 2시에 떠나. 그러니까 얻은 게 뭔가. 글쎄 다 국려지적으로 정말 그 터져 나오는 구멍을 막자고 만났으니까 러시아라는 국가와 북한이라는 체제를 생각할 때는 이득이 없거든.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김일성에 있을 때는 61년도 저서 우호 협력 친선 관계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뭐라는 줄 알아요? 동맹이라네.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김일성보다 더 많은 걸 얻어왔다고야. 동맹 그 타이틀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젠 그 명분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대놓고 군대도 파병할 수 있고 무기도 대놓고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김정은이가 얻은 게 더 많아요. 많다 보자. 근데 그게 북한 체제 유지 강화에는 소용이 없거든. 아니 정권 유지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푸틴이 온 거요. 어쨌든
정상끼리 만나서 그런 조약을 맺었다는 게 우리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늘 주시하고 각성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번이 질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 김정은에게 포탄을 공급받고 병력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반대 국부로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내가 봤을 땐 뭐 군사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은 안 주겠지. 그건 자기네 근본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인공위성 관련 비밀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소형화에 관건적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안 주겠지.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위성 항법 무슨 뭐 GPS 같은 거 이런 건 제공해 줄 수도 있지. 그럼 이런 것만 제공해줘도 북한이 우리 남한을 다 뒤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그런 걸 줬다. 그건 자꾸 관계없이 군사력 강화해서 한미동맹을 위협 공갈할 수 있는 그런 걸 줬다면 여기서 김정은이는 승리 날 것 같지만은 푸틴은 더 곤란해진다니까? 왜 그런지 아오? 김정은이 아니 그게 없어서 저렇게 주저앉아서 하루는 이 노래 불렀다 하루는 저 노래 불렀다 하는데 그걸 가졌다면 이놈이 그거를 이렇게나 저렇게나 길을 쓰고 장착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면 극동지역의 정세가 격화돼. 그럼 푸틴한테 리득이 됐겼거든. 아니 왜냐면 소방세계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주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이 위험하잖아요. 지금 푸틴은 당장 필요한 게 북한의 그 재래식 포탄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소방세계 압박을 막아내면 미국이나 소방세계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거든? 그 뒤통수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푸틴도 다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을 푸틴이 얻어간다 하자. 푸틴이 정은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뭔가? 식량은 좀 줄 것 같아. 그 무기 대신에 뭐 식량과 연유 같은 건 그 말하자면 물물 교환식으로 가스는 못 줄 것 같아. 북한은 가스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뭐 배도 날아다가 뭐 줄 수도 있잖아. 하여튼 뭐 어쨌든 북한이 허리 펼 정도로 낮은 단계에서 안정될 수 있는 정도는 줄 수가 없거든.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뭐 한숨을 푹 돌린 거예요. 딱 그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 막바지에 지금 왔는데 김대중이가 올라가서 숨 터준 거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문제는 푸틴이 숨을 튀어줘도 김정은이 나라 형편에서 소화를 못해 이놈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정치적 위신은 가져갔다는 게 리득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자기 그 전략이 있지. 그러니까 북한을 자기네 그 재래식 무기 전략기지로 만든 거지. 어쨌든 세 번째 질문이다. SLBN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기술 이전을 포탄과 병력을 받는 대가로 하기에는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안 맞지? 이건 정치적 문제도 걸렸다니까. 그냥 뭐 그 국가에서 외교 제일 첫 번째로 중심을 두는 게 이게 국가 이익이거든. 국가 이익이지. 근데 뭐 푸틴도 모조리 아닌 이상 뭐 그 중심적인 기술은 안 주겠지. 이게 더 웃기는 거는 북한의 모든 그 분야의 기술적 수단의 잠재력이 이걸 줘도 못 받아 물어. 북한의 모든 국방과학자들에서 위장 명칭을 가지고 해외 실습도 나가고 다 하거든. 얘들이 미션이 뭔지 알아? 기술문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훔쳐다 나서 아무리 보여도 창고에 있어. 이걸 받아 먹는다니까. 북한이 70년대 초부터 미사일을 만들려고 그 기지를 꾸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축적된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바로 구소련 스커드 미사일, 네. 단거리 미사일 데이터는 있거든. 그거는 지금도 생산하거든. 중거리부터는 없어. 근데 뭐 지금 뭐 대륙간 탄도 로켓도 언젠가는 궤도에 올렸잖아. 글쎄, 올리든 뭐든 기교카, 표준화, 안정화, 양산화를 할 수 없다는 거요.
그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연구하겠지. 연구했는데 그 연구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 부품 역시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밀수 배낭꾼들이 지고 나르는데 북한의 경제 수준을 보게 되면 기술은 뭐 확보해놨다 그래도 양산할 때 그 자재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CBM, SLBM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을 폭탄값으로 북한에 넘긴다. 이 푸틴은 아무리 독재자지만은 대국의 지도자 수반이요. 그렇죠. 얘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든 이기든 뭐 쌤쌤으로 끝나든 관계에서 그 다음을 딱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주고 개발해서 성공하도록끔 푸틴이 이루어졌다면 푸틴이 더 곤란해진다니까. 이거는 우선 중국이 길길이 떼요. 그래서 지금이 뭐 중국이 나오는 태도가 북한에 아주 안 좋게 나오잖아. 북한 김정은이가 이걸 다 보유 완벽하게 했다면 중국이 나선다니까. 왜? 한반도에서 미국 자유세계가 개입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중국이 그 타격을 안 받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그렇지.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핵 버튼을 눌렀다 하게 되면 아마 중국이 먼저 김정은을 때릴지 몰라요. 먼저 때린다니까? 양사상이 정확히 봤다니까 그거는. 왜냐면 핵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야. 핵은 큰 놈이 가지고 있으나 조그만 놈이 가지고 있으나 대등한 위력을 갖거든. 만약에 김정은이가 삐져가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한 발을 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징후를 중국이 먼저 알 수도 있어. 시진핑이가 중국이 먼저 북한을 때릴 수가 있거든. 미국하고 손잡고 그것도.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딜을 많이 해. 대국들은 뒤에서 표면하고 달라. 왜냐면 김정은이가 남한에도 쏘는데 중국에 안 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김정은은 절대 핵을 못 쏜단 말이야.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활용도 못해. 이렇게 놓고 볼 때 푸틴이 야밤에 갔다. 야밤에 만나서 무슨 포괄적 조약 같은 사충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김정은은 냈다 떠든데 러시아는 좀 창피한지 그렇게 떠들 선전 안 해.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김일성에 뭐 쏘러는 자주 들어가서도 뭐 그렇게 떠들지 않거든. 가더라도 근데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선전하잖아. 대단한 군사탐이라 세운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볼 때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그때 6.25 전쟁 때 미국이 소련 정부에다 대고 전쟁 중지시키라. 안 그러면 우린 행복이 쓰겠다 해서 소련 정부가 계속 정전협정하라고 하면서 모든 걸 끊었거든. 지원을. 51년부터 계속. 51년 말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지원을 딱 끊었거든. 그래. 이게 김일성 족속에 보면 체제의 구군이 거리는 데서 소련으로부터 뒤통수를 호되게 맞았거든. 그래. 뭐 항상 뒤통수 그건 뭐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군이 걸릴 때마다 러시아는 서슴없이 북한을 버려. 근데 이 김정은이만 이걸 몰라. 이렇게 놓고 볼 때 푸틴은 얼마든지 그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 모든 걸 볼 때 러시아 경제를 추결 세우는데서 그 과정에 딜을 할 것 같으면 김정은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뭐 러시아를 이기든 우크라이나를 이기든 전쟁이 승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지만 않지만은 지금처럼 고착된 전선에서 정전협정을 하면 쌍방이 얻어올 거이 없어요. 없지. 손해배상이 없어요. 그럴 때는 푸틴이 서슴없이 일본, 뭐 미국의 지원을 받자면 저쪽에 나토가 있으니까 김정은이를 요걸 내가 넘기겠으니까 이젠 우리가 과거의 감정을 그저 서로 없앱시다. 푸틴은 얼마든지 그러려며. 그래. 러시아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질문이 뭔가? 김정은에게 포탄과 병력을 받은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공급해주는 곳과 ICBM, SLBM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을 비교하면 러시아 푸틴에게 어느 쪽이 이익이 되나요? 어떤
국가나 뭐 회담을 할 때는 대가성이 다 있거든. 그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어디에 회담하게 되면 하나 나가면 하나 줘야 되는 건 그냥 사실 아니야. 마주 않는다는 건 주고 받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포탄 주는 대로 그 뭐 식량하고 에너지를 요구하겠지.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ICBM, SLBM 뭐 기술을 한다 하게 되면 북한도 그 기술을 달랠 때는 내대는 거 이시야. 그 기술을 달려올 거 아니야. 북한이 쥐고 있는 건 뭐요? 사람밖에 더 있어? 사람밖에 없지. 포탄하고 사람밖에. 그러니까 또 사람 주고 또 흥정하겠지. 그건 뭐 봐도 말해서 진작이 가잖아. 지금 제일 사활적으로 요구되는 게 인력이거든. 인력이거든. 한 그 가면국들 청년들 긁어내서 그 총알바지를 씌우고 여러 가면국들에서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나고 태도가 일어나고 하잖아. 이젠 모집할 병력이 없어요.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푸틴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건 인력이거든. 영병이지. 영병. 혹시 말이야. 그 인력, 뭐 북한에 그 인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병력 걷어가는 게 이득이 되고 이런 기술을 넘겨주는 거는 이득이 안 되지. 그래. 이건 독이 될지 뭐 될지 모르잖아. 왜 이렇게 돼서 북한이 그야말로 전쟁 위험성이 고소된다면 푸틴한테 득될 게 없거든. 좋은 뭐 눈만 뜨면 전쟁하겠다는 놈이니까 맨날 쏴대면서. 뭐야, 북한이 군사력이 커져갖고 러시아한테 득이 안 된다니까? 아니, 북한이 군사력이 커겠고 푸틴을 대신해서 미국과 맞서준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아니, 그거는 삶은 콩에서 싹이 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 근데 그잖아, 북한을 그렇게 만들자면 저 체제를 소련이 들어가서 몽땅 다시 갱신해줘야 돼. 푸틴이 그거 하겠어? 그거는 이제 우리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은 지금 푸틴이 그 전략 구사에 있겠지. 그걸 생각하고 김정은을 만나는 거지. 그렇지. 푸틴의 이해관계는 두 개. 전술적 이해관계,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자고. 전술적 이해관계는 용병을 받아내가는 거고 전략적 이해관계는 여차는 앞으로 대러시아의 국익을 위해 김정은이를 서슴없이 도마 위에 올린다. 요거거든. 글쎄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득이겠나? 네. 김정은이를 아주 그 카드로 써먹긴 좋거든. 좋지. 애송이니까. 그럼. 김일성만 김정일이만 있어도 저렇게 못해. 푸틴이 안 해. 그래서 그 푸틴이 그 김정은이한테 간 거지. 그거 어느 쪽에 북한도 뭐 그 김정은이도 모자리 하니까 내가 영병 10,000명 주게 되면 무슨 기술 달라 뭐 이렇게 딜을 하겠지. 김정은이가 딜을 했다 해도 북한의 형편이 그걸 못 받아문다는데 이게 기막힌. 그래도 기술을 확보해야 하게 되면 원료 자재가 두 번째지. 그 기술을 확보한다고 보자. 만약에 그 기술을 확보한다면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30년째 시험 발사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뭔지 모르는 짓거리를 반복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확보하면 위험한 거요. 내가 김정은이면 야, 나 인력 10,000명 해줄 땐 무슨 기술 달라, 뭐 10만 명 해줄 땐 무슨 기술 달라, 이게 딜을 하지. 김정은도 모조리 아니잖아. 그러면 재미나는 고란에 범이 나온다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무작위로 침략전쟁에 병력을 댔다면 김정은이가 푸틴이 이전에 더 빨리 맞아 죽을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지만은 김정은 입장은 당장 그게 그거다 그야. 그렇지. 정은이 입장은 애송이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푸틴이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이게 이득이지. 지금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고립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돌파구가 북한이란 말이야. 김정은이 그 힘을 길러주면 여러분이 자기 돌격대장으로 나서기 딱 좋은 인물이거든. 국제 정세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 된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풀어서 그러면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딱 버리는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푸틴은 이게 뭔가 첫째, 단기적으로는 용병을 받아간다는 게 이득이고 총알바지. 두 번째, 언제든지 전세가 기울고 모든 게 정리돼 나가는 과정에 자율세계와 딜을 할 그런 상황에 몰린다면 김정은을 잡수시하고 내놓는데도 푸틴이 이득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도 김정일을 써먹고 저렇게 해도 김정일을 써먹고 푸틴이 이득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있긴 있네. 정문이만 없네.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정문이와 푸틴의 관계는 어떨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관계를 끊고 이익이 되는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찾을지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만약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나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김정은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겠지. 응?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제9할 때 만약에 승자 패자가 안 가리고 지금 교착 상태에서 정전이 된다. 그게 되면 김정은을 버리는 거지. 저 우명한 놈들은 버린다고도 선언 안 해. 그저 무시해. 그저 무시하면 당하죠. 그저 무시하면 이 정문이만 자기를 버렸다고 항의도 못하고. 그럼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거든. 그래. 북러시아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시하면 끊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협상 대상을 찾을지. 여기서 푸틴하고 김정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거든. 또 다른 협상 대상에서 푸틴은 루트가 많아. 김정은이 없어. 지금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고착 상태로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김정은이도 모조리 아닌 이상 자기 밑에 부하들 보고 시기가 야 이거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아. 이거 다 분석하겠지. 근데 그게 문제야. 분석을 한다. 근데 수령이 의도와 사상에 맞게 분석해야 돼. 김정은이 내 피셜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아니오. 김정은이가 듣기 좋고 신나면 되는 거야. 그 분석 못하잖아. 북한 체제가 그렇잖아. 호의로 시작돼서 호의로 진행되고 호의로 결과물을 내놓는 게 모든 독재국가의 그 작태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러시아나 북한이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찾는다 할 때 푸틴한테는 용토의 크기로 보나 그 자원의 경제에서 보나 이 모든 걸 볼 때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 숙이고 들어가면 되니까 계약을 맺고. 정문이는 협력 대상이 있을까? 없지. 아예 없지.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나면 몰라라. 이제 교착 상태에서 끝나면 김정일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얘는 진짜 닥쳤던 개신세가 돼. 얘는. 그래. 우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자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이 필요할지. 전후 복구, 자기네 나라 전후 복구 하는데 김정은이가 필요할까? 김정은이가 뭘 될 수 있어? 값싼 인력이 있잖아. 벌목공 이런 거 되겠구만. 값싼 인력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과거에 김정일 때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 협상하자 하면 야, 이 새끼야. 너의 6.25 전후 복구할 때 우린 무상으로 복구해줬다. 이렇게 나면 정원이 또 무슨 말 하겠어?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소련 연방 때고 생각이 지금 성격이 좀 틀리지. 근데 푸틴은 분명히 말했거든. 러시아 연방은 소련 연방을 계승한다. 그랬나?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그걸 인력을 공짜로 주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 박쥐처럼 야밤에 갔다 야밤에 떠날 때 김정은이한테 줄기차게 강조한 게 6.25 때하고 전후 복구 원설 때 우리는 너희 무상 원조에 있었다 요거였어. 정문이만 말은 못 알아들었어. 정문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거지. 너희 들어와서 일하면서 밥은 먹여줄게. 근데 러시아는 원래 약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들이보내고 그 썩은 밀가루에도 그거 받아오면 북한으로서는 이득이지. 다음 질문이 뭔가? 김정은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면 지금처럼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할지 어떻게 생각하나? 지속되기를 원하겠지. 당연히 그 재래식
무기 계속 팔아먹으려면. 지금 무기를 계속 팔 재량이 있나? 정문이가 그래도 푸틴하고 마주 앉아서 말한 값이라도 받자면 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지,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계속 전쟁이 지속되는 걸 원하겠지. 남의 나라 전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지. 그러나 진실로 이해관계를 말한다면 이제는 전쟁이 누가 지든 이기든 끝나가지고 러시아가 그간에 받아간 군사적 원조 있다면 병력이건 뭐 무기가 됐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소위 사회주의 경제 건설 12개 고지 전명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 말하자면 북한 땅에 혜택을 베푸길 바라는 거 전쟁이 끝나야 이것도 가능하거든. 전쟁 맞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뭐 정훈이 입장에서는 그 재래식 포탄을 들어가게 되면 돈이 나가잖아, 돈이. 글쎄, 재래식 포탄이 들어간다.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 북한 경제력을 놓고 볼 때. 그치, 자기네도 비추게 해야 될 거 아니오. 반난 누변 무슨 단한 징벌을 가한다고 대한민국에다 이거 협박질하는 놈인데. 그런 거 모조리야. 아닌 이상 아니야, 그건 모조리요. 무슨 소리? 분량을 내놓고 그러면 주겠지. 만약에 러시아 놈들이 그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면요, 북한은 뭐 한 달에도 몇십만만 발 생산할 수 있는. 할 수는 있는데, 내 말이 할 수는 있는데 질량적으로 전장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거는 약간 긴가민가 하거든. 잠깐 러시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그 수준에서의 포탄 뭐 이런 건 대줄 수 있다. 중국한테 받아가서 중국은 안 주지. 윌남한테 가서 받아오겠어. 윌남 더 안 주지. 지금 이제 정전으로 끝나던 러시아가 승자로 끝나던 러시아 경제는 한 30년 후퇴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다. 푸틴 입장에서 정문이 포탄 병력 지원이 얼마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글쎄, 뭐 포탄은 그래도 내 생각엔 아마 그 인력은 아마 마음에 들어올걸? 허리 펼 정도는 아니지. 와, 허리 펼 수가 있지. 아니, 지금 푸틴 연방 공화국에 가지고 있는 각 가명국들이 몽땅 인력을 동원하고도 저렇게 죽었는데, 그 거지병사나 같은 그 사람들 데려간다? 때 뺏기고 광내가지고 썰은 군복을, 용병 군복을 입혀서 데려간다. 응? 데려가는 거 글쎄 1개 사단, 2개 사단 이렇게 들어갔다면 어지간히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문제가 뭔지 알고 6.25 전쟁 이후에 북한군은 전쟁해 본 적이 없어. 총알 봐줘. 그래서 전쟁해 본 적은 없어도 그래도 10년 동안 나가서 군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그 징집하는 인력보다는 낫지. 그럼 이거 보자. 지형이 달라. 북한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평지어적에는 그 다음에 같다. 아마 8년 동안 설사할걸. 음식이 바뀌어져서 러시아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오. 기저귀 차고 전쟁해야 될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어쨌든 그 퀄리티를 보게 되면 북한의 그 군인이 뭐 보통 다 10년씩 복무하잖아? 근데 러시아에서 그거 한두 달 훈련받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군사적 지식도 그렇고. 뭐 뛰거나 전진하는 데는 낫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거는 거기 가면 식생활도 바뀌어. 러시아처럼 버터를 먹어야 돼. 아니 설사 안 하고 정신없을걸? 못 먹다가 그래도 러시아 가서는 북한보다는 잘 먹을 거 아니야. 그건 틀림없지만은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북한 내에서도 못 먹였는데 북한 음식을 싸주고 나가겠어? 못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봅시다.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의 포탄 지원 병력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총알 가지로서 만족스럽다. 터진 구멍 메우는 것으로서 지탱해 주는 데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아니 뭐 진짜 뭐 그 전쟁 마당에 내보내면 아마 그건 내 개인적 생각인데 북한 아들이 아마 여느 러시아 아들보다 나을걸? 낫기는 낫겠지. 어쨌든 그 남의 나라에 나갔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그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 명예감 같은 게 있거든. 그렇게 놓고 보면 만약에
이렇게 갔다. 북한 군인들이 갔다. 내 생각에는 오늘이 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전쟁 끝나면 다시 저 지옥으로 가야 돼. 병사들은 뭐 귀가 없고 눈이 없나? 아마 다 뛸 수도 있어. 근데 또 위험성도 많지. 만약에 몇십만 원을 내보낸다 하게 되면 김정은도 생각해야 돼. 저거 갔다가 서방색으로 다 찌면 어떡하지? 그야. 그것도 아마 많이 우려할 거요. 그리고 북한 병력이 유생 병력이 100만이라고 보자. 여기서 10만 정도가 전투 가능한 부대고 나머지 다 건설 부대거든. 발전소, 뭐 지방공장 짓는데, 하천 만드는데, 관계공사 다 건설판에 나가 있잖아. 그럼 그 10만에서 나간다. 김정은이가 자기 급할 때 보호받을 수 있어? 저 병력을? 만나 전쟁한다는 놈이. 김정은의 모조리 아닌 이상 그 현역병을 안 뽑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 10년 동안 제대해서 가지 제대된 사람들로 아마 위주로 뽑을걸? 아니 30살 넘어간 사람들을? 막 가들이 무슨 뭐 가서 전쟁마당에 나간다기나? 하긴 뭐 노동 인력 수출해가지고 구복 입혀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이것도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역병으로는 그건 안 뽑을 거야.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의 포탄 병력 지원은 만족스럽기보다도 땜때기 하는데 저 그 넓은 전선의 어느 구멍에 땜때기 총알바지로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독재 국가의 군대니까. 근데 푸틴이 요건 생각할 거야. 어떤 경우에도 용병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그건 그렇지. 근데 무슨 지휘관계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겠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 푸틴도 지금 마지막 코너에 지금 몰렸어요. 내 생각인데 북한 이자국 10년 동안 군복무해고 들어온 애들이 역대 공산국가는 기만으로 정치해왔잖아. 그 기만이지. 허위한 기만으로 정철되지. 근데 이제 러시아 가서 1년만 가서 있으면 얼마 준다 하게 되면 이야 만약에 달러로 뭐 이제 1년 갔다 오게 되면 $10,000씩 준다 하게 되면 야 100만이 아니라 뭐 몇백만도 벌걸? 그러면 이게 그 김정은이가 용병을 내보냈다. 병사당 따라서 $1,000, $10,000 이렇게 준다 하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는 안 주거든. 그건 북한 사람도 알아요. 알아. 역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러시아하고 벌목티 갔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주나? 너 이제 귀국할 때 준다고 그러잖아, 다. 그리고 김일성 적석 조건이 자기네가 험을 딱 받고 자기네 이해관계 맞게 다 써버리고 온다면 돈 펴줘. 너는 일을 몇만 루블을 받을 증서가 있다. 이거 들고 10년 쫓아다녀봐. 10분의 1도 못 찾아. 글쎄 말이요.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근데 이거는 북한 주민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깼거든. 이것도 또 걸릴걸? 그래도 외국에 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있지. 폐쇄 국가에서. 인력 모집하기엔 북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건 통을 내리면 나가니까 그건 토를 못 하니까 그 수령의 전사로 대외 무력 전사로 반제반미 선선에서 용사로 뛴다 하면 토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닮은 군대 그 병력 기피자로 됐는데 병력 기피자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 평양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회담을 한 것을 보면 진짜 북한 세습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 굳변 사태를 가정하면 러시아 군이 북한 지역 치안 유지, 대량 탈북 난민 발생 방지를 명분으로 개발 가능성이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는가? 중국이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요. 그땐 국제 안보 정세를 봐야지. 그때 상황이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자연 발생적으로 붕괴가 됐다. 아마 러시아, 중국이 탐을 낼 거예요. 어쨌든 유엔 상임 리사국이 안보리 상임 리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1, 2, 3, 4, 몇 번까지 나간 거기에 모든 그 사인한 6개 국가들 중에 둘이니까 개입은 할 거요. 그러나 북한 지대에 들어가서 치안 유지라든가 뭐 이런 거 대략 탈북 맞는 거는 제 나라 국경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대량 탈북을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없어. 그쪽으로 뛸 주민이 없어. 중국으로 뛸 주민이 거의 90%라면 10% 안 될걸? 러시아 쪽으로 뛸 주민이.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붕괴가 된다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국가 이익 아니요. 국가 이익이지. 가들도.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우고 가서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됐다. 계속 수란되는 거예요. 한데 아니 그 원칙적으로 따지고 나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을 2발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패망시켰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생각하면 걔들이 개입할 명분이 뭐 있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개입을 한 거 아니야. 그때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고 똑같은 거요. 똑같다고 보자. 문제는 이 상태에서 대량 난민 방지를 위한 치안 유지가 이건 대량 난민은 북한에 홍대되지 않고 지금도 보여주잖아요. 김정일이 집권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그 기아를 고생했어. 그때 난민이 얼마나 건너갔어 중국에. 그때 그 난민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 붕괴됐을 때는 난민이 없어요. 그 국경 관리는 할 거요. 그러나 러시아 군대나 중국 공산 군대가 들어가서 치안 유지한다 이건 명분이 없어. 붕괴돼서 무정부 상태였을 때는 분명히 러시아는 중국은 힘의 대결로 아마 북한을 깔고 앉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하고 뭐가 틀리냐면 김씨 족속이 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두 대구 앞에 딱 끼었기 때문에 진짜 망한다게 되면 분명히 이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개입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양영일 사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 우리가 그거를 배제하고. 역사를 항상 돌고 돌아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 그래. 러시아, 중국의 개입을 뭐 시키려면 북한에서 자체 세력이 정권을 잡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이번 시작이 뭐니까 그러면 북한의 그 반 김정은 세력을 키우려면 대북 공작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찬성합니다. 여기서 세력을 키워서 거기 정권을 잡아놓고 속보해 놓아야 중국 러시아 놈들이 못 내려온단 말이야. 네. 갑자기 붕괴됐으면 이거 분명히 러시아 중국은 분명히 간섭을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북 공작을 여러모로 다변론적으로 해갖고 거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워놓아야 돼. 맞아. 그거는 뭐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기본적인 질문이 그 북한 치안에 개입할 수 있는 비율을 놓고 볼 때 러시아가 더 큰가 중국이 더 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그런 일은 언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 우리 요구는 그겁니다. 말이 좀 빠르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북한 사람들 다 말이 빠르잖아. 말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빨리 말이야 욕을 덜 먹어서 그게 제2 습성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밀착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을지. 눈이는 동맹관계지. 근데 독재국가 사이 동맹관계는 누구도 장담 못해. 그럼 뭐 역사적으로 쭉 보여준 거 아니야. 걔들은 그 저약이라는 게 휴지. 눈이만 있지. 그래. 한미 동맹과 같은 이런 동맹은 맺을 수가 없어. 저 나라들은 독재국가들은 맺을 수가 없어. 이 통수를 잘 쳐. 이렇게 놓고 볼 때 러시아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문서상은 동맹관계 조약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뭐 그 자기 운을 다 낼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이해관계가 맞으면 계속 이해관계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국제 정세가 그때 당시 저기 쌍방에 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동맹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안 맞으면 뭐 그거 묵시적으로 깨지. 그래. 묵시적으로 깨지. 뭐 그 한미 동맹과 같은 동맹관계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지. 저 다 불량스러운 국가들이고 독재 국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자기 그 권력을 중심으로 외교를 다 하거든.
권력의 중심으로. 근데 그렇지. 이 자유 세계는요, 자유의 가치 위에서 동맹을 하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달라도 자유라는 가치에 뭉쳤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 이해관계를 대본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드하고 조약은 아이고 이제 그건 지상공은요.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구소련이나 역사를 쭉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지적질하면 내정 간섭한다 그러고 또 뭐 진짜 지적질한 측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동맹관계의 기본 관계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든. 그래. 중국과 소련 관계도. 그럼 똑같지. 똑같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거든.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산국가들이 관계가 그렇거든. 그래. 독재국가는 특정 독재자, 특정 독재국가의 이익이 그 체제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 만약에 푸틴이 뭐 5년에 한 번씩 권력이 교체되잖아요. 그 국민 선거로 해서 정상적으로 교체가 됐으면 뭐 푸틴 보고 독재자라 안 그러지. 그렇지. 근데 푸틴은 정상적인 선거라 상식적인 선거가 있을 수 없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예. 그렇지. 등소평이 보고 독재자라 그런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등소평은 독재자라고 안 그러지. 뭐 국제적으로도 뭐 국제적으로도 그런 타이틀을 쓰질 않았지. 그 등소평이는 그 권력 균형을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이 법을 내놨거든. 5년에 한 번씩 그렇지. 이 집단지적 체제를 굴러가게. 근데 시진핑은 이젠 그 법을 다 고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진핑 보고 이제는 자유 세계에서는 독재자라고. 다 독재자라고 그러지. 이번 그 뭐 동맹관계 사춘 같은 건 푸틴이 굽해서 쪼아먹으려고 한 거고, 김정은은 푸틴을 등려하고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고, 이것밖에 없거든. 그렇게 보고.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대한민국 핵무장의 명분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걸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거든. 항상 우리가 그걸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비를 해야 돼요. 이들의 그 군사협력관계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에 북한의 핵무장, 핵완성의 협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태평양 건너 미국 그새 핵우산을 쓰고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동맹관계 팀전엔 제대로 존중하고 나가면서도 이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거든. 분명히 해야지. 말하자면 북한이 푸틴이 핵무기를 넘겨준다든가 핵 기술을 넘겨줘도 옥명가도 못하니까 아예 핵무기 넘겨주는 게 낫거든. 이렇게 놓고 볼 때 근데 푸틴은 안 넘겨줄 거요. 조용한 극동 뒷동산에 불이 나면 큰일이니까. 그거 핵무기 안 줘. 안 줘. 절대로 안 주지만은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나 이 두 독재자가 그걸 꿰두고 까불고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협박을 가는 거는 현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무장이라는 왜 러시아도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자칭 핵보유국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핵무장 명분을 정치 외교적으로 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 왜냐면 그때 60년대 그때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엄청나게 친했거든요. 중국이 64년도에 핵시험에서 성공했잖아. 그래서 김일성에게 태양권을 들이보내갖고 그 핵 기술을 좀 달라 그랬대요. 난 그거까지는 몰라.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태양권이가 그 중국 공산당의 멤버란 말이야. 멤버지. 초창기. 그렇지. 네, 멤버기 원로지. 네, 원로란 말이야. 그때 모태또이 주울래 그거 다 학력급이란 말이야. 중국 공산당 송골이 나갔지. 네, 송골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일성에 저 말발은 없으니까 최영권을 보내서 근데 최영권인데 주울래한테 허되게 욕만 먹고 나왔다는 거야. 만 친했다 해도 자기 국가 이익에 안 맞으면 그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절대 안 줘. 아무리 공산중국이라도 북한 같은 불량 국가, 세습하는 국가, 아니 조금만 뭘 주면 전쟁하겠다고 날뛰는 나라. 중국도 미국하고 붙긴 버겁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그렇게 봅시다. 정치 외교적인 그 명분은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조지 일관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거든. 북한 주민들이 반중이나 혐중 감정이 강하다고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로, 혐로, 친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러시아가 뭐 친숙해져 있는 걸로 보는데 소련 그 벌목 시작한 데부터 그 벌목 갔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져서 나오니까 내가 본 감정은 러시아를 좋아는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사는 건 싫어해.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러시아에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의 문학에 대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사랑합니다. 뭐 중국의 그 문학은 안 배워도 러시아의 문학은 많이 배웠잖아. 러시아 민요들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 북한 사람 치고 우리 나태 된 사람 모스크바의 밤이란 그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베이징 밤이란 노래는 아예 모르잖아. 뭐 중국 노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없잖아. 아치시아 뭐 이제 모스크바의 밤 이거 두 가지는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중국 노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맞아. 이거 보면 정서적으로 볼 때 러시아에 대한 선인적인 관념은 있다. 친러시아적인 감정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 그런데 친러적인 감정이 가깝다는 건 또 이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걸 놓고 보면 러시아 쪽에서 북한을 쳐들어가 본 적이 또 한 번도 없어. 피해 당한 적이 없어. 그런 것도 존재할걸? 중국하고 다르게? 아니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피해를 줬는데 모른다잖아. 근데 옛날 자고로 할 때는 자고로도 러시아가 은혜주를 차지한 걸 그걸 모르잖아 북한 사람들이. 모르지. 모르니까 역사를 똑바로 배워줬으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반러 감정도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없지. 역사를 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야. 모르지. 그건 안 배워줬으니까 나도 그래. 모르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력까지는 없어도 친러 감정은 어지간히 있다. 문화적인 측면이 제일 깊은 것 같고 한 핫하게 놀란 게 총한방 안 쏘고 해체됐다. 미국하고 맞짱 뜨는 군사 강국이라고 그렇게 선전했는데 그래. 그 바람에 러시아는 그저 그렇게 제쳐놓고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였구나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워낙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중국 사람은 많이 봤어도 러시아 사람은 많이 못 봤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중국 그 국가를 불러대도 한 소절도 기억 못해. 그래. 북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봐도 저 러시아 노래를 더 많이 알지 중국 노래는 한 소절도 몰라.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요.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중국에 대한 그 반중 정서 감정은 현실적인 거요. 실체적인 거고 반러 감정은 좀 추상적인 게 섞여 있거든. 중국 놈들 보고는 북한 사람들이 그저 똥대놈이 근데 러시아 놈들 보고는 러스케라던가? 러스케라고 하는 건 북쪽 지역이고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마오제라 그래. 마오제? 마오제. 김일성이도 시까면 마오제 그랬거든. 마오제라 그러는데 조선 사람으로서 소련에서 공부하고 소련 국가의 그 어떤 사명을 갖고 나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얼마오제라 그래. 아, 그래? 얼마오제? 마오제 무늬만 쓴 마오제라 그 뜻인 것 같아. 이거 보면 이게 8.15 해방 직후에 소련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 군대도 그렇고 군정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때 평안도 사람들은 마오제라 그러지 않으면 러스키라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섞여 나온 조선 사람은 얼마오제라 그랬거든. 러스케라 그러는 건 왜 그러면 소련 말로 카이라 그러게 되면 개복인데 개. 근데 왜냐면 러시아리 그 북한을 점령했을 때 그 스탈린이 그 죄수들 많이 군복이 그래서 병력이 다 동쪽이고 서쪽이 가 있으니까 러시아들 지나가게 되면 여자들이 나가 세들 못 한대요. 군여자 강탈하고
약하라고 좀. 밤에 뭐 아무 집이나 무문 발창 들어가서 마당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다 우며 숨겨놨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너희네들이 지어진 이름이 러스케 그러면 러시아의 숙회. 러시아에서 온 숙회다. 맞아. 그 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소련 군대가 진주에서 몇 년 있다 나갔으니 그래도 그 정도로 남아있지.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랬대요. 러시아 군대를 놓고 소련 군대 놓고. 그 신의주 학생 사건이 왜서 일어난 줄 알아요? 러시아 놈들 때문에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렇지. 그때 당시 주민들의 정서는 짰지만 핫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겪은 그대로 도무지 변하지 않는 고인물과 같은 북한 체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쭉 귀한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수준껏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